그래서 오늘 주간 축협은 우리가 놓쳤던 감독들, 정말 안타까운 감독들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저희가 이걸 한 건 사실 두 가지예요. 요약하면 첫 번째는 정말 이런 전 세계적인 전술 트렌드를 흐름을 타고 있는 감독들이 있었구나. 진짜 안깝네. 우리가 이런 감독들을 놓쳤네. 요런 거. 그래서 놓쳤기 때문에 다시는 안 놓쳤으면 좋겠다. 요런 느낌으로 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사실은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실 수도 있지만 계속 유럽 축구라든지 흐름을 보지 않았으면 모를 수 있거든요. 모르면 아는 어떤 그 전문가를 좀 넣어서 좀 실질적인 논의를 좀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네, 축구에 언제나 진심인 하나은행에서 하나원큐 축구 플레이를 론칭했습니다. 와우! 하나원큐 축구 플레이는 축구 팬들이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축구 서비스인데요. 지금 설명드리는 세 가지 축덕 활동으로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리워드인 원큐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하나! 매일 참여할 수 있는 축구 퀴즈인데요. 축구팬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풀 수 있을 만큼 쉽습니다. 정답을 맞추면 최소 10개에서 5000개까지 원큐브를 즉시 드린다고 합니다. 와, 멋진데? 두 번째 응원 하나! 역시 매일 참여할 수 있는 컨텐츠인데요. 응원하는 K리그 1, K리그 2팀을 각각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원큐볼 2개를 또 즉시 드립니다. 연말에는 특별 어워즈를 통해서 다양한 경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꾸준히 참여해보세요. 세 번째 승리 하나! 매월 K리그 특정 라운드에 대한 승무패를 맞히는 컨텐츠인데요. 경기 예측에 성공한 경기당 원큐볼 20개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기 승무패를 맞추면 와, 이거 진짜요? 24K 골든 메달을 드린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축덕 생활의 활력소가 될 하나원큐 축구 플레이는 하나원큐 앱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계속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보세요. 자, 우리 축구협회가 말이죠. 트롤도 그런 트롤 짓이 없습니다. 예? 정말 훌륭한 감독들을 엄청 놓치지 않았습니까? 예. 누군지 몰라, 일단. 아무림 누군데. 아무림 랑닉사단이고 어디고 간에 모릅니다. 예.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가 수도 없이 정말 잘 됐으면 현재 우리나라 감독이 됐을 법한 사람들을 다 놓쳤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감독을 우리가 놓친 거냐, 도대체 우리가 놓친 감독이 누구냐, 이거 들으면 여러분들 또 한번 빠기 치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미 알려진 감독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번에 그 박주호 위원이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이 추천했던 감독들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는 저도 몰랐던 이 감독이 정말 후보에 있었어? 됐으면 정말 대박이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감독들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은 박주호 위원이 추천했던 감독들만 조금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좀 그런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 놓쳤어. 네. 축구협회가 이런 트롤 짓을 한 거야. 뭐 이런 거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 얘기를 또 저희가 이제 드리는 건 뭐냐면 다음에는 이렇게 감독을 뽑을 때 뭔가 이렇게 부버지라든지 뭔가 이렇게 정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전문적으로 이 전력강화위원회를 좀 꼭 부버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러한 사람들도 들어가서 좀 전문적으로 뽑을 수 있는 정보력이나 협상력이나 분석력이 있는 사람도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 라고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주간 축협은 우리가 놓쳤던 감독들, 정말 안타까운 감독들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네. 또 저희가 또 전자출판을 또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좀 티는 낼 겸 오늘은 둘이 서가지고 말해 주간 축협 특별합니다. 특집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놓친 감독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기 쪽으로 한번 감독들 소개를 할 텐데, 세 명의 감독이 있네요. 예. 마시, 세아브라, 아모림. 네. 아모림 누군지 잘 몰랐다 그러던데. 예. 마시도 몰랐다라고 하죠? 맞아요. 예, 당연히 세아브라는 모르겠죠? 예, 근데 어쨌건 간에 이 세 명의 감독은 일단 박주호 위원이 처음으로 이제 감독 추천을 했을 때 언급했던 인물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아모림은 추천 감독이 아니었죠. 그렇죠, 이 아모림. 예. 세아브라를 추천하기 위해서
둘이 유사점이 많다 보니까 아모림 같은 성공 사례가 있고 그걸 세아브라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예시로 든 사람이잖아. 예시. 예, 그렇죠. 예로 들었는데 갑자기 후보군이 들어가서 깜짝 놀랐다. 12인까지 갔잖아요. 맞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모림 사실 우리가 데려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봉이 200억은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자, 일단 이런 이제 후보 저 있었고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자, 여기는 이제 6명이나 있네요. 예. 이게 이제 한번 이제 마시 감독이 어그러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박주호 위원이 또 이제 추천했던 감독들이라고 하는데요. 아, 진짜 박주호 위원이 사람들 많이 네트워크 활용을 해가지고 추천을 많이 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도르트문트에서 선수 생활을 했었다 보니까 테르지치가 일단 있죠. 그렇죠.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이끌었던. 아하. 예. 그리고 또 이제 촐트레프 같은 경우는 투엘 감독의 수석 코치거든요. 투엘 감독한테 직접 전화를 했대요. 아하. 그래서 감독 어떻게 할 수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투엘이 나는 쉬고 싶은데 내 수석 코치야 우리 사단을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레브가 들어갔다는 거죠? 예, 그렇죠. 바르미넨. 예. 근데 이제 코바치 감독도 있죠. 예전에 바이언 감독이었던. 예, 근데 이제 일단 코바치 같은 경우는 아직 클럽 감독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거절을 했다라고 하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 얘기를 아예 그냥 거절? 예. 거절. 그리고 테르지치도 거절을 했다라고 해요. 거절. 네, 이 둘은 거절을 했는데 나머지는 이제 거절을 하지 않은 건데 우루스 피셔, 우니온 베를린의 돌풍을 이끌었던 감독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르쿠스 기스톨, 김진수 선수가 호펜하임 뛰었을 때 감독이었고요. 그리고 다비드 바그너는 저희가 잘 알고 있죠. 마지막까지 협상했다고. 그렇죠. 알려진 감독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가능성이 있었던 거는 피셔, 바그너, 기스톨, 레브? 예, 뭐 이 정도 살아있을 수 있었다? 오케이. 예.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앞에 쭉 소개됐던 사람들을 보면 랑닉 사단들의 이름이 좀 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랑닉 네트워크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밖에 없는 게 투엘 자체가 랑닉의 애제자였거든요. 아, 그렇죠. 예, 랑닉 밑에서 비디오 분석 감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코치까지 쭉 거쳐왔었다 보니까 박주호 선수의 네트워크가 약간은 투엘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게 랑닉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자, 랑닉 사단 중 유명한 사람 여기 첫 번째로 있는 게 토마스 투엘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투엘 쪽으로 우리가 네트워크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랑닉 사단과. 그래서 우리 제시마시, 졸트레브, 바그너, 기스톨, 코바치치 이런 사람들이 다 랑닉 사단의 이름이 있었던 그러면 이제 인물들인데 그렇게 놓고 보니까 야, 그럼 우리가 어쨌든 랑닉 사단 쪽에서 우리 감독이 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랑닉이 호펜하임 감독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호펜하임이 SAP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분석하는 거? 예, 독일 대표팀이 브라질 월드컵 우승했을 때 SAP의 분석 툴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평가가 있었거든요. 화제가 됐었죠. 예, 그런 분석들 그리고 또 이제 그쪽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기기들도 활용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이제 레드불에서 오랜 기간 단장하고 감독하고 이랬었잖아요. 혹시 그럼 저희 계속 음료수 먹었던 건가요? 아, 그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레드불이 굉장히 다양한 거기도 분석 툴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고 그리고 거기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단을 형성을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전술 체계들도 다 만들어놨고 심지어 거기 에너지바 같은 것들도 만들었거든요. 선수들이 빨리 피로를 풀기 위해 그런 것들도 그러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죠. 사람도 놓쳤고 그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그렇죠? 과학적인 어떤 도움 이런 것도 놓쳤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 안타깝다. 자, 그럼 저희가 앞에 이제 큰 틀로 한번 훑어봤고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저희가 가능했던 감독들이 도대체 어떤 감독들이었고 이 감독을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감독이냐, 어떤 전술을 썼던 감독이냐. 예? 근데 저 궁금한 건 있는데 이 모든 감독들이 말이죠. 라볼피아나를 잘 쓰나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 나 그것 때문에 떨어졌네. 예. 일단 제시마 씨 한번 가보죠. 예, 마시 감독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죠. 거의 진짜 정강이에서는 되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까지 나올 정도의 인물인 건데요. 딱 레드불 순열이죠. 뉴욕 레드불스부터 해가지고 라이프치, 잘츠부르크까지 전부 다 단계별로 걸치면서 거의 랑닉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랑닉을 쭉쭉 따라다닌 인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적자? 그렇죠. 아, 랑닉의 네. 적자?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서 뉴욕 레드불스를 했을 때 MLS 서포터스 실드 이게
MLS 그 플레이오프 우승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이널 우승이나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 MLS 오레이 감독도 받았었고요. 또 이제 오스트리아 컵 대회 우승, 그리고 분데스리가 우승, 이거는 2연패를 했었던 거였고요. 또 이제 오스트리아 오레이 감독까지 수상을 했던 인물이었던 거였죠. 야, 대단했다. 그만큼 그렇죠. 대단했다. 네. 아, 오케이. 자, 어떤 전술적인 철학이나 스타일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 전술 디테일에 관련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압박은 골을 넣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어허. 예, 그리고 또 이제 어휘라고 해가지고 복잡한 거를 간단하게 표현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지.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성공은 디테일들의 총합이다. 이렇게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느낌이죠. 디테일이 중요하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멘탈리티에 대해서는 뭐 다 같이 함께 움직이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오너십은 주인의식. 그리고 또 이제 유스는 당연히 뭐 우리가 아는 그 유스인 거고, 이번에 강조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원칙 가져왔던. 그 크로스 디벨로프먼트, 이것도 뭐 유스랑 연결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성장. 예, 그리고 또 이제 엠티 더 탱크, 이거는 이제 연료가 다 비울 정도로 죽어라 뛰어라는 그렇죠. 거고. 예, 그리고 디피컬티는 우리는 단순하게 하지만 상대는 복잡하게 만들어라. 좋은 얘기네. 뭐 이런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기본 본인의 전술의 기본 틀을 SARD라고 표현했었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제 S는 스프린팅, 그리고 A는 알레게마인잠, 이게 그 독일어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함께라는 의미인 거고요. 이거 영어로 읽어주면 쉽잖아요. 예. All together. 예. 근데 이제 SARD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라인겐, 이게 그 사이사이로 들어가다는 의미예요. 아하. 예, 그래서 고잉인이라고 표현한 거고, 다축구면은 그러니까 이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그 세컨드 웨이브, 그러니까 앞이 뚫리더라도 뒤가 계속 물밀듯이 파도 치듯이 계속 몰아세워야 된다는 건 거죠. 압박 들어갔는데 이게 풀리더라도 뒤에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네. 또 이렇게 물결 치듯이. 아니면 공격할 때도 앞이 막히더라도 뒤에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런 그러면 의미인 거거든요. 요 제시마 씨가 했던 SARD 같은 게 우리가 얘기했던 용맹하게 뭐 빠르게 이거에 딱 맞네. 그렇죠. 완벽하죠. 완벽하게 맞네. 예.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경기 장면으로 가볼까요? 네. 이게 근데 이렇게 사실 전력강화위원회가 분석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어. 이게 그 스프린팅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력 질주인 건데, 일단 활동량이 124kg. 경기당? 예. 아, 미쳤었구나. 말이 안 되는 수치죠. 예. 그리고 이게 전력 질주 횟수, 가장 빠르게 뛴 횟수가 경기당 160회. 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막 그렇게 텐션 올려가지고 막 예. 하는구나. 그리고 하이 텐션. 그냥 달리는 것도 507회. 굉장히 많이 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스프린팅에 딱 해당되는 건데 이건 진짜 우리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호하는, 지향하는 축구였네. 예. 거기다가 볼이 없을 때 뛰는 거리라던가, 볼이 없을 때에 그러니까 빠르게 전력 질주해서 뛴 거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장난 아니에요. 오프 더 볼 움직임을 굉장히 중시 여겼다라고 할 수 있죠. 다 박지성이네. 그렇죠. 예, 다 박지성이죠. 아, 오케이. 좀 더 그리고 세부적으로 한번 가보죠. 네, 이거는 이제 그 알레게마인잠, 그러니까 다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건데, 압박을 할 때도 다 같이 움직여서 상대를 한쪽 구석으로 몰아넣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구석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다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도 보면은 일단 여기서 압박을 이렇게 들어가 주죠. 압박을 이렇게 들어가 주면은 그때 다 이렇게 움직여 주는 거예요. 다 움직여 주다 보면은 상대가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아, 지금 보니까 여기 핵심은 모든 선들이 다 같이 한 방향으로 압박 들어가네. 그렇죠. 한 방향으로. 그러면은 이제 아하. 패스 줄 경로가 없어지게 되다 보니까 계속 밀리게 되는 거예요, 상대가. 우리가 얘기하는 경로 압박이군요. 그렇죠. 계속 밀리게 되는 거죠. 아. 채널링을 거는 거죠, 전원이. 채널링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한쪽으로 상대를 모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여기 3명의 선수가 있는데 5명의 선수가 에어싸게 되는 상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구리 뜨네요. 그렇죠. 여러 명이 몇 명을 그냥 가둬놓고 패버리네요. 네. 아, 이런 축구를 이제 했다.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자, 이 장면이 어떤 거죠? 이건 이제 라인겐이라는 건데요. 그냥 사이사이. 예. 빠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하. 이 사이사이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런 사이사이 박스에서 또 여기 하프 스페이스라는 얘기도 하는데 요런 사이사이, 수비 사이사이로 빠르게 들어가라. 네. 아하, 이렇게 모든 친구들이, 선수들이. 이거를 잘하는 게 그러니까 이번 유로에서 스페인이라던가 독일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그 오스트리아가 이런 거 랑닉 감독이 이끄는 이걸 잘했고 또 이제 오늘 경기에서 광주의 골도 이렇게 나왔어요. 울산하고의 경기에서. 왜 또 울산을 이겼던 또 광주 얘기를 여기서 바로 이 사이로 들어가서 이 사이로 패스가 들어가서 마무리가 됐던 거였으니까. 맞아요. 마무리골이 그랬죠. 예. 캐나다도 코파에서 4강에서 떨어지긴 했지만은 이렇게 운영 자체가 좋았던 거. 제시 마시 감독이 그렇죠.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운영이 좋고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파이널 선수의 결정력이 좀 부족했던 거지. 예.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사이로 들어가면은 수비도 누가 막아야 될지 애매해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한 명이 두 명씩을 잡게 되다 보니까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이건 어떤 장면이죠? 이거는 이제 그 세컨드 웨이브 다츠코맨에 관련된 건데요. 여기서 물결 치듯이? 예, 압박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패스를 줘가지고 빠져나왔어도 여기서 또 이제 바로 캄프리의 압박을 들어오는 거거든요. 뒤에서.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빠지더라도 여기 무켈레가 또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 들어갔다가 빠지면 얘가 들어가고 너 빠지면 여기서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물결 치듯이 계속 들어온다.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정신없는 거죠. 말 그대로. 개 짜증날 것 같은데? 그렇죠. 다만 이렇기 때문에 엄청난 활동량을 요구하긴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모든 선수가 박지성처럼 뛰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시 감독이 가장 선호하는 포메이션이 4-2-2-2 포메이션인 거거든요. 이건 포메이션이 아니라 그냥 저거 다각형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이 4-2-2-2의 강점은 어떤 거냐면 결국 압박에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대가 여기 안에 들어올 때 다 같이 에워쌀 수 있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서 공간을 죽이기에 좋죠. 그리고 어차피 이 구역은 위험 구역이 아니거든요. 이 구역은 위험 구역이 아니에요. 여기서 얼리 크로스밖에 못 올리다 보니까. 왜냐하면 사이드니까. 그렇죠. 골대는 결국 가운데 있거든요. 네. 여기서 슈팅이 나가지 사이드에서는 크로스밖에 안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대가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가운데를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압박한다. 네. 그리고 여기서의 좋은 게 또 가로챌 때 바로 수직적으로 가버려. 역습 경로를 최단 경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벌려서 있으면 줬다가 이렇게 또 옮겨야 되는데 이거는 땅땅땅 제일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짧은 거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위치를 보면은 4-2-2-2 수비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가로채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볼게요. 자 딱 그러네. 예. 이 근본 없는 포메이션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딱 가로채면은 바로 이제 이렇게 가지는 거죠. 빠르게 또 예. 공격을 할 수 있다.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시 감독이 캐나다를 이끌고 첫 경기였던 네덜란드하고의 평가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숙련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0대4 대패를 당하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제 프랑스 상대로 0대0 무승부, 아르헨티나한테 패하긴 했지만은 페루, 캐나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전을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이제 준결승까지 올라갔던 거였죠. 그러니까 그런 좋은 경기력이나 내용이 4강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게 맡은 지 7경기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감독을 놓쳤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6월에 지휘봉 잡고 바로. 근데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캐나다 맡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전술적인 숙련도는 상당히 빠르게 올라왔어요. 이거 보면은 4-2-2-2 형태가 딱 보이는 거죠. 짧은 시간 안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식의 4-2-2 포메이션이나 전술적인 형태가 딱 만들어지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거 다 같이 압박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거죠? 네. 한 방향으로 다 몰아가는 거 똑같네요. 네. 근데 이제 이거의 단점이 보여지는 건데 네덜란드전 이제 대패했던 이유 바로 이제 너무 다 올라가고 너무 다 압박을 하니까 뒷공간 이거 한 방 네덜란드한테 뚫린 거죠. 뒷방 맞을 수 있었다? 그렇죠. 아하. 그게 사실 이 전술의 가장 큰 단점, 리스크 있는 축구를 한다는 거죠. 오케이. 나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진짜 조력강위원회가 이렇게 했을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진짜. 좋습니다. 부가적 준비를 좀 많이 해왔는데. 근데 이제 그 사실 4-2-2-2 하면은 단점이 이제는 측면 공격이 조금은 죽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지만은 이걸 전술적으로 보완하는 장치들이 있거든요. 일단 좌우 풀백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가요. 좌우 풀백들이 그 윙 역할까지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좌우 풀백들한테 조금 과부하가 많이 걸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장면인 거죠. 투톱 중에 한 명이 이쪽으로 좁혀가지고 상대 수비를 유인하고 열로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대충 모양이 이랬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수들이 포진하게 되는데 그러면 측면 공격을 누가 하냐?
이럴 땐 이제 굉장히 풀백들이 전진해서 이쪽을 압박해 들어간다. 네, 그리고 거기서 유인 플레이들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하는 거죠. 아하, 오케이. 풀백이 예. 중요하다. 오케이. 그리고 아니면은 투톱이나 아니면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측면을 벌리는 플레이. 그래서 사실 측면까지 소화할 수 있는 선수를 공격에 쓰는 걸 선호하거든요. 마시 그러니까 감독은. 요렇게 이렇게 둘둘둘 있을 때 여기 있는 친구들은 미드필더도 하지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공격수도 이렇게 벌릴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선호를 해요. 그러니까 마치 그 레버쿠젠도 보면 어떤 선수들인지 한 포지션이 아니라 여러 포지션을 쓸 수 있는 네. 선수를 배치함으로써 계속 위치를 바꾸게 하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느낌도 있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패스를 찔러줄 때 투톱 중에 한 명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선수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보완해내더라. 네. 자, 이런 제시마 씨가 만약에 우리 팀 감독이 됐다면 그러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이런 포메이션 아마도 이러지 않을까 싶은 건데 이게 바로 그 운명의 황희찬 선수가 판다이크 벗겨냈던 리버풀전이거든요. 아, 제시마 씨가 있을 때. 예. 이때 혼란이 부상으로 빠졌어가지고 아하. 그래서 이제 황희찬하고 다카가 나왔었는데 이때 이제 이런 포메이션이었는데 소보슬라이 약간 좀 중앙 미드필더도 설 수 있고 킥에 기반을 둔 선수인 거고 약간 그러면서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와 측면을 다 오갈 수 있는 미나미노는 조금 더 이제 기술이 있는 선수인 거고 투톱 다 윙을 설 수 있는 선수들인 거죠. 아, 이걸 보니까 좀 더 이해를 하겠네요. 네. 또 많이 뛰는 선수 이 선수는 킥에 기반을 둔 원래 공격형 미드필더 출신이거든요. 브레멘에서는 플레이메이커 하던 선수였어요. 예, 아무튼 뭐 이런 선수들을 배치하고 측면 풀백들이 많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버래핑을 많이 한다. 네. 예, 그리고 여기는 사실 마시 감독은 라볼피 하나를 거의 안 쓴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안 데려왔어. 라볼피 하나를 못 쓰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보자면요. 손흥민, 황희찬 다 측면까지도 커버하는 공격수들이잖아요. 그렇죠. 손흥민, 황희찬.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을 투톱으로 쓸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네. 그리고 또 이 선에는 일단 킥의 강점이 있는 이강인과 움직임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재성. 거기다 조금은 창의적인 패스들도 찔러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제 이 감독은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 딱히 안 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에 대한 고민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하고도 부합하네. 네. 그러니까 압박 많이 하고 킥 좋고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황인범과 홍현석을 조금 쓰지 않을까. 다만 이제 오른발 왼발은 조금은 신경을 쓰는 편이긴 하다. 여하튼 여기서 핵심은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전술은 홍현석, 황인범과 같은 조합도 가능하다. 그렇죠. 이게 핵심이네. 예. 아하. 그리고 이제 좌우 풀백은 조금 더 다이렉트하게 올라가는 선수들을 선호를 하는 편인 거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센터백도 오른발 왼발은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커버가 중요하죠. 많이 뛰니까 센터백들도 커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 그림 괜찮네. 전체적으로. 딱 그 김민재 선수가 활개 칠 수 있는 그런 거기도 하죠. 좋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저 제시마 씨 놓친 건 진짜 아깝다. 자, 다음은 박은호인가요? 예. 네. 우리가 마지막까지 협상을 어쨌든 한 인물이니까. 그렇죠. 예, 박은호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차례 소개를 시켜드리기도 했는데, 일단 그 허더스필드가 사실은 챔피언십에서 하위권 팀이었어요. 전형적인 항상. 그러다가 박은호가 이때 중간에 부임을 했던 거였거든요. 중도에 부임을 해서 19위 팀이었던 거를 5위까지 이끌면서 승격을 견인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허더스필드에서도 능력을 보여줬고 이제 도르트문트 때도 3부 리그로 승격시키고 이런 모습들이 있긴 했습니다. 물론 그 후에는 조금 아쉬운 장면들이 있긴 했었지만은 커리어는 이렇게 됐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감독에 대해서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고 클롭식의 축구를 가동하고 이런 얘기만 했었잖아요. 이임생 이사는 박은호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무 압박을 하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그런데 조금 변화한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이 감독도 시대가 오면서 조금은 변화한 부분들이 있는 건데 어떤 거냐면은 일단 압박할 때 이럴 때 이제 사두두두를 많이 쓰는 거 이런 거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은 이제 후방 빌드업 할 때 다이아몬드 3-4-3을 좀 써요. 다이아몬드 3-4-3을 통해서 중원에 조금은 숫자를 좀 많이 가져가고 이게 그 수비형 미드필더가 여기로 내려온 거거든요. 라볼피 하나죠. 전형적인. 그러니까 지금 공격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여기 백스리 갖다 놓고 예. 다이아몬드 미드필더 갖다 놓고 공격 이렇게 3명. 예. 그래서 라볼피 하나를 쓰고 또 여기서 패스가 열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공격 숫자가 6대5가 돼요. 공격 숫자가 조금은 우위를 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라운피나 씁니다. 바거너. 하이프레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높은 위치에서만 막 그냥 무조건 전방압 이런 식으로 약간 뭐 라울 피아노로 한 명을 내려서 쓰기도 하고. 하지만 공격을 할 때는 수비 숫자보다 공격 숫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다이아몬드 선수들이 많이 올라가기도 하더라. 근데 이제 그 바그너가 클롭이라던가 이런 사람들보다 조금은 다운그레이드 얘기를 들었던 이유가 롱패스를 많이 구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붙여요. 붙여서 여기서 압박이 들어가게 해요. 여기서 압박이 들어가게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약간은 롱패스를 좀 많이 구사하는 편이라는 거는 조금은 구닥다리처럼 느껴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건 거죠. 오케이. 유연성은 있지만 약간 롱패스를 선호한 경향들은 있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바거너가 우리 감독이 됐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바그너 감독도 좌우 윙들을 조금 윙포워드처럼 좁히는 걸 선호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윙포워드 속성이 강한 손흥민과 황희찬이 측면에 설 걸로 보이고요. 롱패스 많이 구사한다고 했잖아요. 롱패스 많이 구사하니까 그래서 톱에는 조금 장신 공격수를 많이 선호를 해요. 자, 그래서 조규성, 손흥민, 황희찬 좌우, 이강인 세컨, 정우영, 황인범 이렇게 좀 구성해놨네요. 네, 왜냐면은 라볼 피아나를 해줘야 되니까. 정우영. 아까 라볼 피아나 쓴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좌우 윙들이 좁혀서 공격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풀백들이 당연히 직선적으로 올라가줘야 되죠, 대부분. 그래서 좀 이명재나 김문환처럼 올라갈 수 있는 선수들 해놨고요. 그냥 뭐 설령우나 황재원 같은 경우는 약간 좁혀서도 많이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인버티드 풀백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 피셔를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전 놀랐어요. 그 피셔 감독이 우리 그 박주호 위원이 그 추천했다라는 사실에 정말 놀랐어요. 왜 놀랐죠? 이 감독은 사실 그가 이번 시즌 우니온 베를린에서 챔피언스리그 병행하면서 실패했던 걸 제외하고는 실패한 커리어가 없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라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지도자죠. 저는 어떻게 보면 커리어적인 측면에서는 박주호 위원이 추천했던 감독들 중에서 가장 나은 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분데스리가에서 성공한 감독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쨌건 간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테르치치랑 코바치는 그쪽이 거절을 했으니까. 또 정리했고 아까. 예, 그러니까 거절한 사람들 제외하고는 가장 어쨌건 간에 커리어가 좋은 사람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일단 뭐 취리 맡아서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올렸었고요. 툰이 그렇게 그 유명 팀이 아니거든요. 스위스에서. 그런데도 계속 상위권에 있었죠. 툰을 맡아서도. 그리고 사실 이 시기가 스위스 리그는 영보이스 베른이 우승을 독차지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바젤이 최고 명문인으로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때는 바젤이 명문이 조금은 2인자에 가까웠거든요. 하지만 피셔 감독 때 2시즌 연속 우승하고 떠나니까 다시 우승 트로피를 내주게 됐죠.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 감독 맡자마자 2부 리그에서 바로 승격을 이끌었고요. 승격을 했네. 예, 그리고 승격하자마자 11위 잔류, 7위 컨퍼런스 리그, 5위 유로파 리그, 4위 챔피언스 리그. 단계별로 하나씩 다 깨면서 나간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감독이었네. 네. 피셔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니온 베를린이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분데스리가에 승격한 건데 이 팀이 원래 동독 지역 팀이에요. 그래서 동독 지역에서도 노동자들이 만든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동유럽 쪽 같은 경우는 거의 군부대 팀들 이런 데들이 강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리어 그러니까 그 비밀 경찰들의 감시도 받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돈이 자본적으로 굉장히 힘든 팀이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돈을 자기네들이 벽돌을 직접 나르고 해가지고 구장을 만들고 했던 데였는데 이런 구단을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고 작은 팀이었는데 이렇게 피셔가 와서 이렇게 성적을 냈더라. 완전 좋은 지도자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분데스리가 승격을 이끌었고 뭐 이거 쭉 했고 유럽 대회 나가게 했고. 그리고 2023년에는 독일 오레이 감독. 그러면 상당히 좋은 감독을 추천했네. 그렇죠. 독일 오레이 감독을 가장 최근에 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야? 이게 그 순위인 거예요. 피셔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무슨 순위? 오레이 감독 순위. 이거 될 때. 될 때. 그래서 테르치치. 뭐 로제도 뒤에 있었고. 사비 알론소가 밑에 있네? 왜냐면은 나게스만 밑에 있고. 이거는 이제 23시즌 기준이다 보니까. 여하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쟁쟁한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어쨌든 최고가 됐던 사람이네. 그렇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팀을 빌딩하는 데 굉장히 강점이 있거든요. 만들어 나가는 거. 예, 그거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는 건데 이게 분데스리가 승격 첫 시즌이에요. 이때 보면은 마빈 프리드리, 우자, 그리고 겐트너, 스포티치, 말리 같은 조금 나이는 있지만은 분데스리가에서 충분히 경력을 쌓은 그런 베테랑들을 데려와가지고 이브리그에서 승격하면은 선수들이 그거에 대한 적응을 못 하잖아요. 그런 적응도를 높여 나간 거고요. 스포티치야 뭐 챔피언스리그 뭐 이런 분데스리가 우승 경력도 있고 겐트너도 그런 선수다 보니까 예 그렇게 중심을 잡았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팀을 조금씩 빌딩해 나간 거죠. 로빈 크노에는 그 후방 빌드업에서 굉장히 패스를 잘 공급하는 센터백인 거고 막스 크루제는 전방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할 수 있는 선수인 거죠. 그래서 팀이 조금 더 세분화되어 세밀하게 전술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선수의 영입을 계획적으로 하면서 스텝업 하는 걸 잘한다? 네, 그렇죠. 오케이. 전술적으로는 어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19-20 시즌 처음 승격했을 때는 좀 롱볼, 그 단순한 공격 위주로 했었던 거였거든요. 처음에. 예, 하지만은 이제 크노에랑 크루제 같은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조금은 세밀한 자잘한 패스들을 주고받으면서 플레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게 점점 이렇게 디벨롭하는 걸 잘한다는 건 처음에 그냥 선수가 이 정도 있으니까 네. 긴 패스 하다가 선수 영입 딱 해가지고는 뭔가 딱 그렇게 짧게 세련된 축구를 하더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트피스 득점 비율이 43.9%에서 25%로 줄어든 거고 그러니까 필드골 비율이 확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롱볼 때에서 머리 박다가 이제는 점점 만들어 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세트피스 슈팅도 줄어든 거고 반면에 필드 상황에서의 온필드 상황에서의 슈팅이 늘어난 거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점유율도 올라가고 패스 성공률도 올라가고 좀 세련된 방향으로 가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팀 사정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전술을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유연성이 좋다. 그렇죠.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우니온 베를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352 포메이션을 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니온 베를린이 기본적으로 분데스리가에서 객관적인 전력이 떨어지는 팀이다 보니까 수비적인 전술을 써서 352를 썼던 거였고요. 그것도 유연성이었네. 그렇죠. 바젤 시절, 바젤은 스위스에서 강호잖아요. 그때는 이제 4-2-3-1을 쓴 거죠. 그러니까 팀의 사정에 따라서 수비적으로 쓰기도 하고 공격적으로 나오기도 하더라. 네. 자, 이제 앞에 쪽에 했는데 이번에 이제 투엘 사단들 아까 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뭐 랑lig으로 이어졌던. 네. 그 이야기들 한번 해볼까요? 뭐 이거는 이제 그 투엘 감독이 이제 팀을 떠나게 되면서 이제 바이언 쪽에서 이제 감사합니다 누구 하면서 여기 때 이제 촐트레브가 그 수석 코치고 아르노 미에스도 밑에 코치고 앤소니 베리도 이제 밑에 코치인 건데요. 이 중에 이제 앤소니 베리 같은 경우는 바이언 코치 겸 포르투갈 대표팀 코치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속 유로에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데려올 수 없는 사람인 거고. 그래서 가능했던 레보하고 미엘스만 이번에 거론됐던 거다. 아니 그 외에 2명 더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 그렇죠. 예.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뭐 촐트레브 같은 경우는 리퍼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바로 이제 잘츠부르크 산하 구단인 거잖아요. 그러네. 예, 레드불 잘츠부르크, 라이프치히를 거쳐서 투엘가 만나서 파리 생제르맹, 첼시, 바이언까지 수석 코치만 쭉 갔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같이 이끌고 했던 인물인 거죠. 오케이. 전술적으로 아이디어가 뛰어나겠네. 그렇죠. 네. 이 사람이 투엘에 가장 많은 조언을 하고 가장 많은 전술적인 그 도움을 주는 사람. 약간 브레인? 그렇죠. 투엘이 브레인이라고 보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그 분데스리가 경기 보면은 투엘이 이 사람하고 대화해요. 어허. 둘이서 막 이러고 대화하는 장면들 많이 잡히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또 이제 아르노 미에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감독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바흐에서 감독도 했었다가 마인츠 시절부터 이제 투엘과 쭉 투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도르트문트, 파리 생제르맹. 이 사람은 그러니까 완전히 투엘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뇌고 오른팔이네? 그렇죠. 그럼 투엘은 뭐 갖고 있는 거야? 자기 머리와 자기 손은 없는 거 아니야? 어쨌든 네. 투엘과 아주 지근거리에서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니콜라스 마이어라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파리 생제르맹 시절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바이언에서 함께 했던 거였는데 원래 피트니스 코치랑 스포츠 사이언티스트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다양한 좀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이어나 이런 전 다 올라왔었나요? 원래 명단에?
네? 전부 다 들어갔었어요? 아니, 그 명단을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현재 무직인 상태니까 그러면 4명, 4명까지 데려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추정을 하는 건 거죠. 아, 그러니까 투엘 사단에 요청을 했고 거기에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밑에서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올 수도 있지 않았냐? 그렇죠. 아, 오케이. 예. 그리고 또 이제 슈레이 같은 경우는 이 사람도 이제 마이츠부터 시작해가지고 투엘을 쭉 같이 따라다녔던 사람으로 뭐 스체 시절만 제외하고는요. 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피트니스 코치. 우리가 피지오. 예. 아유, 진짜 뭐 엄청난 사람들 많았네. 네. 다 놓친 거야. 여러분들 다 놓친 거야 지금. 다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기스돌 그 호펜하임 시절에 이제 뭐 김진수 선수의 은사였었는데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사람이거든요. 공격적인 축구. 네, 다만 이제 호펜하임 시절에 진짜 반짝하면서 되게 그 차세대 감독으로 불리다가 이후 커리어는 조금 내리막입니다. 아, 그러네. 성적들이 함부르크, 쾰른 다 성적이 안 좋았네. 네, 로코모티브 모스크바도 러시아 명문이잖아요. 근데 6위면은 그럼 그래서 터키까지 갔네. 예. 어허. 그래서 이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는. 그럼 넘겨. 예. 그리고 이제 세아브라 괜찮지 않아? 세아브라가 그러니까 상당히 뭐 어리고 전술적인 아이디어가 좋은 감독으로 40살. 그러면서 이제 그 모레이렌시라는 팀을 맡았는데 세아브라가 맡았을 때가 성적이 8위였습니다. 하지만 떠나고 나서 16위로 바로 강등됐죠. 아, 그러니까 세아브라가 나가니까 팀이 좀 가라앉더라. 네. 오케이. 강등돼서 그래도 이번엔 승격하자마자 6위라는 성적을 내긴 했지만 어쨌건 간에 세아브라 떠나니까 바로 강등됐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맡았던 팀이 마리티모거든요. 예, 마리티모 맡았을 때도 세아브라가 있을 때 10위였는데 그 다음에 바로 16위로 강등. 이게 세아브라가 평가가 굉장히 좋았던 이유였어요. 세아브라가 떠날 때 독 탔나? 근데 에스토릴에서는 조금 아쉬웠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전 시즌도 14위였는데 이번에도 13위 그리고 그전에는 9위를 기록을 했었던 팀이었고 아하. 무엇보다도 성적이 하락했거든요. 승점이 35점에서 33점으로. 오케이. 예. 그런데 이제 그 세아브라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이미 그 포르투갈의 미래를 책임질 4명의 감독으로 불렸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세르지오 비에이라랑 루이스 프레이레랑 그 세아브라랑 아모림 이렇게 4명이었던 건데 여기 사진에도 세아브라가 나올 정도로 세아브라가 어떻게 보면은 신진 4인 감독의 선두주자에 가까웠다라고 할 수 있죠. 포르투갈 쪽이 좋은 감독들, 그 아이디어 많은 감독들 많이 나와요, 네. 사실. 근데 이들이 다 보면은 30대에서 40대 초반 왔다 갔다의 나이인 건데 전부 다 전술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다 3, 4, 3 전원다. 그러네. 이 포르투갈에 유망했던 지도자 모두가 3, 4, 3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자면은 3, 4, 2, 1인 거죠. 왜 저기 막 개인이 고민 안 하고 서로 막 베끼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더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2022년에는 스페인 언론이죠. 아스에서 유망한 감독 10인을 뽑았었는데 거기에 아모림이 당연히 뽑혔고 세아브라도 7위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그래. 전 유럽에서 그가 유망한 감독으로 불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이번 시즌 에스토릴에서는 조금 아쉬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스러운 감독의 세아브라가 뽑힌 건데 저는 근데 이 실망스러운 감독을 뽑혔다는 것 자체도 사실 그렇다고 해서 성적이 아주 안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13이면은 에스토릴 자체가 원래 중위권 팀이니까 도리어 뭐 3시즌 전에는 2부 리그에 있었던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떨어진 거지. 예, 실망도 컸다라고 할 수 있는 건 거죠. 자, 그럼 세아브라의 전술적인 특징은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아모림의 이제 전술적인 특징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거의 공유하고 있으니까? 예, 공유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에스토리 경기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분석이라던가 이런 것들 예,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 3-4-2-1 포메이션을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형태인 거거든요. 3 그리고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와 좌우 윙백 그리고 2명의 공미 그리고 1명의 공격 이 전형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는데 여기서의 변용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뭐 사실 그 3-4-2-1 포메이션 자체가
수비할 때는 파이프 빼고 전환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수비할 때는 5, 2, 3이 되는 거고요. 아, 지금 공격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오케이. 그래서 5, 2,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할 때는 반대로 3, 2, 5가 되는 거죠. 야, 공격수를 공격을 할 때는 5명까지 두네? 예, 그러니까 윙백들이 많이 올라가서 윙포워드를 서고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하프 스페이스 공략에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수비할 때는 내려가지고 이렇게까지 쓰고 네. 공격을 할 때 또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네. 네, 뭐 오케이. 이것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그 기본적으로 미들 블록을 세운다라고 하잖아요. 미들 블록을 세울 때는 3, 2, 2, 3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 4명을 상대 박스 처리하네. 그렇죠. 그래서 4명이 2명을 에어싸게 되는 거죠. 아, 미들 블록을 쌀 때는. 그래서 허리 쪽에서의 굉장히 강한 압박, 간격을 유지한다. 그리고 후방 빌드업 할 때 어허. 이때 이제 골키퍼가 등장을 하는 거죠. 요즘 전술. 수명 미드필더가 라볼피아노 안 하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실 3백은 라볼피아노를 안 쓰잖아요. 그렇죠, 3백이 기본 라볼피아노를 쓰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야, 근데 이제 요즘 그래서 예전처럼 요 미드필더에 있는 선수가 요렇게 내려가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상대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이드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골키퍼가 올라오는 게 최근 트렌드인데 그렇죠. 골키퍼를 올려서 후방 빌드업을 가운데 쓰더라. 그래서 숫자를 하나 더 가져가는 거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때의 전형은 4, 2, 5 내지는 4, 2, 2, 3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이렇게 골키퍼가 올라오면 그런 옛날식의 포메이션은 꼭 표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네. 골키퍼가 올라와서 후방 빌드업을 책임진다가 특징입니다. 네, 거기다가 3백을 쓰다 보니까 센터백 한 명이 굉장히 많이 전진을 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센터백 한 명이 전진하는데 그것도 중앙 센터백이 전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원에서의 숫자 싸움을 조금 가세해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을 골키퍼가 책임져줬으니까. 네. 올라와도 되지. 좋습니다. 자, 진짜 이 부어지 오늘 진짜 또 이게 준비도 많이 해왔는데 사실 이런 준비를 다시 생각해도 정강이 전략강화위원회가 좀 더 차분차분히 했으면 어땠을까 좀 싶어요. 사실 뭐 더 세분화해서 준비를 해야죠. 감독 한 명 한 명 할 때는. 사실 이거는 그냥 한꺼번에 그냥 쭉 설명을 하다 보니까 간략하게 한 거고. 사실 부버지가 이거에 몇 배 더 준비했습니다. 근데 나 서서 이거 하는데 죽는다 나. 그냥 특징만 흐름만 잡으면 되지. 우린 전력강화위원회가 아니야. 그런데 이왕 할 것 해야죠. 근데 줄여서 이 정도 한 거거든요. 만약에 진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만약에 부버지가 요청했다면 아마 한 명당 100페이지짜리 PPT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이걸 한 건 사실 두 가지예요. 요약하면. 첫 번째는 정말 이런 전 세계적인 전술 트렌드를 흐름을 타고 있는 감독들이 있었구나. 진짜 안깝네. 네. 우리가 이런 감독들을 놓쳤네. 요런 거. 그래서 놓쳤기 때문에 다시는 안 놓쳤으면 좋겠다. 요런 느낌으로 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사실은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실 수 있지만 계속 유럽 축구라든지 흐름을 보지 않았으면 모를 수 있거든요. 모르면 아는 어떤 이거 전문가를 좀 넣어서 좀 실질적인 논의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네. 또 저희가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중에 전략강화위원회가 진짜 외국인 감독을 뽑고 싶다면 외국인 감독을 아는 그다음에 유럽 축구를 이해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게 맞다. 너무 그냥 그 안에서 기계적인 중립 때문에 대학도 한 명, 뭐 여자축구도 한 명, 네. 뭐 고등축구도 한 명, 초등축구도 한 명 이러지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뽑을 수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뽑자. 그 만약에 여자 축구 대표팀 감독도 현재 공석이잖아요. 그것도 뽑는다면 그때 이제 여자 축구 전문가들이 뽑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 프로젝트 팀이죠. 예, 그렇죠. 프로젝트 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할 때야 뭐 그냥 운영되면 되겠지만 프로젝트 팀 딱 외국인 감독 뽑습니다라고 하는 타이틀이 걸리면 외국인 감독을 잘하는. 난 뭐 여자 대표팀 뽑습니다면 여자 축구를 잘하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런 차원으로 먼저 한 겁니다. 뭐지 다음부터는 좀만 자료를 좀 더 줄여줘. 힘들어. 그리고 여러분도 느끼셨죠? 전자칠판 이거 유용합니다. 그리고 쓴 거 이렇게 살짝 지울 때 있죠? 안 묻어요. 묻지도 않고 이게 분필가루가 날리지도 않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돈 썼습니다 저희. 오늘 주간축구협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